1900년대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였던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밑에 아인슈타인과 벤자민 리가 있었지만 벤자민 리가 더 뛰어났다. 표준 모형의 산증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노벨상을 수상하며 내가 받은 노벨상은 원래 벤자민 리에게 가야 할 상이다 라고 말했죠. 벤자민 리, 그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존경을 받으며 과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물리학의 발전을 앞당겼습니다. 그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죠. 우주를 이루는 재료인 소립자들을 탐구하여 훗날 전세계의 과학자들에게 인용될 소립자 물리학을 다룬 수백 편의 논문을 남긴 벤자민 휘소 리, 바로 이 휘소 박사의 이야기를 드디어 해보려 합니다. 1935년 의로운 의사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이휘소는 어려서부터 논어맹자부터 소설이나 과학책까지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독서광 소년이었습니다. 책을 읽다 문득 동글동글한 세포에 대해 궁금해지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미경 하나 있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소년이었고, 바로 현미경 값을 벌기 위해 웅변대회에 나가서 탄 상금으로 현미경을 사고야마는 재주 많은 행동파 소년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 한국전쟁이 터져 피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휘소, 갖은 노력 끝에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무려 17살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열정 가득 신입생 휘솔리,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학교의 교육과정에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러 학문들을 익히게 되죠. 그러던 중 모든 자연과학의 기본이자 역사가 깊은 학문인 물리학에 이끌리게 되는데요. 너무 끌려버린 나머지 수차례 전과 신청까지 해보지만 학칙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로지 혼자 힘으로 물리학을 파야 하는 열악한 상황인 그때, 한 줄기 비처럼 한국전 참전 미군 장교 부인의 후원으로 유학생이 되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됩니다. 20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이휘소는 마이애미 대학 물리학과에 편입하게 되었고, 오로지 물리학만 바라보며 불철주야 학업에 정진했습니다. 천재가 노력까지 하니 그 출신을 떠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법. 미국으로 건너온 지 불과 1년 만에 숨마 쿰라우데로 졸업을 한 지니어스 휘솔리. 21살의 나이로 피츠버그 대학원에 초고속으로 입성하게 되죠. 여기서 원자핵 수업을 듣던 이휘소는 세상의 물질을 잘게 쪼개면 궁극의 물질이 나올까? 라 생각하며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세계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는 높은 산과 깊은 바다, 까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했죠.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 바로 원자핵보다 작은 우주의 기본 입자들을 연구하는 분야이자 천재들만 한다는 소립자 물리학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이휘소는 쉬지 않고 학문의 길을 달려갑니다. 어느덧 박사학위까지 통과한 이휘소의 나이 고작 26, 그의 박사 논문은 세련되고 대담한 수학식으로 가득한 안될과학 구독자라면 한 번쯤 읽어보셨을 K이온 중간자와 핵자 상관현상의 이중 분산 표식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이 학회를 통해 물리학계에 알려지게 되고, 이를 계기로 이휘소는 아주 네로라는 과학자들이 몸담았던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로 물리학계에 등판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한창 바쁠 시기였지만 그는 사랑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7살의 이휘소는 동갑내기 세균학자였던 마리안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후 아들과 딸을 가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일들을 이룩한 이휘소는 승승장구하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뉴욕 주립대 입자물리연구소의 교수로 적을 옮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이런저런 논문을 넘겨보던 이휘소, 그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은 논문 한 편을 마주합니다. 3쪽짜리 논문의 내용은 우주를 움직이는 4가지 힘과 자연의 기본 입자를 표준 모형 방정식으로 풀어낸 것이었죠. 논문의 저자는 표준 모형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훗날 힉스 입자의 발견을 예견해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 될 미국 핵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였습니다. 잠깐, 표준 모형 방정식? 혹시 긴급과학 2개 편에서 다루었던 12개의 치킨과 4개의 디핑 소스 사이의 어울림을 기억하십니까? 이 표준 모형의 4가지 디핑 소스 중에 전자기력과 양력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와인버그의 연구였습니다. 만약 입증만 된다면 그야말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통일장 이론에 성큼 다가가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얼굴을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한 연구 성과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와인버그는 이론의 논리적 완결성을 위해 직접 만든 개념인 자발적 대칭성 깨짐과 다른 입자에게 질량을 선사하는 거룩한 현상 힉스 메커니즘까지 끌어들여야 했습니다. 이 이론을 접한 과학계는 아무리 이론이라지만 이거 너무 막 나가는 생각 아니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와인버그 역시 명쾌하게 딱 하고 수학적으로 풀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와인버그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매던 그때, 명성과 재능을 가졌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던 이휘소 역시 같은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코르시카 섬에서 열린 입자 물리학교에 참가한 이휘소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의 한 대학원생 헤라르디스 토프트와의 만남이었죠. 토프트는 당시 와인버그의 이론을 풀어낸
만들어낼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의 최애 물리학자 이휘소를 무작정 찾아갑니다. 토포트는 수학적으로 새로운 입증을 통해 무한대로 발산하는 와인버그의 법칙을 다시 유한하게 수렴시키는 재규격화의 가능성을 어렴풋이 발견합니다만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아무도 못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문제를 보면 못 참고 해결해야만 하는 성격의 소유자 휘솔리가 나서게 되고, 결국 이휘소는 이후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는 자발적으로 부서진 게이지 이론의 대칭성이라는 제목의 위대한 논문을 고생 끝에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토프트의 어려운 계산식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한 덕분에 토프트 역시 와인버그의 법칙을 완벽히 연구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지도교수 마르티누스 펠트와 함께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예까지 안게 됩니다. 역시 노벨상 메이커 휘솔리.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앞두게 된 이휘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이론과 실험이 어우러진 진정한 물리학을 새롭게 실천하고 싶다는 꿈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립자 물리학의 메카 페르미 국립연구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는 새로운 연구소에서도 믿음직한 조언자, 열정적인 연구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도 참여하지 않고 엉덩이도 떼지 않으며 오로지 학문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팬티가 썩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좀 별명이 너무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페르미 연구소를 무대로 물리학의 황금기를 이끌던 이휘소는 또 한 번 과학사에 남을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당대 물리학계의 가장 핫한 과학, 발견만 하면 노벨상 예약이었던 참쿼크에 관한 연구로 말이죠. 당시 모든 물질과 소립자는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쿼크 가설에 덧붙여 그 두 가지 쿼크 외에 C쿼크라는 새로운 쿼크가 존재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C쿼크? 모두가 새로운 이론에 의구심을 품을 때 한 과학자가 C쿼크의 질량 그리고 C쿼크를 찾는 방법을 담은 획기적인 논문 참쿼크를 찾아서를 발표하게 되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논문을 너도나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휘소가 발표한 논문이었죠. 역시 지니어스 휘솔리. 그의 논문을 접한 뒤에야 C쿼크와 그 반입자로 구성된 참입자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던 버튼 리히터와 사뮤엘 팅은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고, 몇 년 후 약전자기 이론으로 와인버그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파키스탄의 이론 물리학자 압두스 살람 역시 이휘소 박사의 연구가 없었다면 참입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빠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회고했죠. 참쿼크에 관한 논문으로 떠들썩한 미국을 뒤로하고 이휘소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 발전기금을 위한 미국 측 평가위원으로 한 달간 머물 예정이었죠. 세상 많이 좋아진 대한민국 풍경에 놀란 이휘소, 반면 여전히 낙후된 한국 물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영혼을 끌어모으겠다 마음먹는데요. 그렇게 다시 찾은 서울대, 이휘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한국 물리학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건 기구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한 달간의 작업을 거쳐 대학의 과학교육을 완전히 뒤바꾼 기획안을 이휘소가 만들게 됩니다. 기술만을 위한 과학이 아닌 인간을 위한 과학을 해야 한다는 감동적인 통찰이 담긴 커리큘럼이었죠. 교육자로서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보내던 시기, 그래도 이휘소의 본업은 연구였습니다. 이휘소는 평생 머릿속에 돌고 돌았던 우주의 비밀을 열 수 있는 우주론 연구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었죠. 새로운 연구로 들뜬 마음을 품고 있던 시기였던 1977년 어느 날, 이휘소는 가족을 태우고 일리노이주 케와니의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페르미 연구소의 여름 연구 심의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건너편에서 중심을 잃고 서서히 미끄러져 오는 대형 트럭이 이휘소의 차를 덮쳐버리게 됩니다. 이휘소의 가족들은 가벼운 부상만을 입었지만 이휘소 박사는 결국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후 뉴욕타임스에는 타이어에 펑크가 난 대형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미끄러져 가다가 이휘소의 차와 충돌했다는 부고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지며 과학계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와 함께 젊은 시절 연구에 몰두했던 값진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스티븐 와인버그는 미국 물리학회지에 논문 한 편을 올립니다. 공동저자인 벤자민 휘솔리의 이름 옆에는 고인이 됐음을 알리는 무겁고도 담담한 주석이 적혀 있었죠. 결국 유작이 된 그 논문의 제목은 무거운 중성미자 질량의 우주론적 하한선입니다. 우주에 존재할지도 모를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무거운 경입자인 렙톤의 최소 질량을 예측할 방법이 담긴 내용이었죠. 초기 우주 팽창의 흔적과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도 있는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윈프의 존재를 예견한 기념비적인 논문이었습니다. 윈프는 암흑물질의 정체로 지목되는 가설상의 입자입니다.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지만 이휘소 박사가 당시 입자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이론으로나마 암흑물질의 존재를 예견했다니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런 천재적인 입자 물리학자였기에, 그리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와 함께 일하던 과학자였기에 그가 사망한 뒤 여러 안 좋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다는 거짓이 사실처럼 퍼진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코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도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핵 개발과는 거리가 먼 이론 물리학과 입자 물리학을 연구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로 쓰인 소설들 탓에 수많은 오해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오해가 정정되고도 몇몇 사람들은 노벨상 다 써봤자 기여한 한국계 미국인 아님? 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벨상을 탔어도 엄밀히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물리를 좋아하는 한 개인이 다지로 건너가 자신의 꿈을 이뤄내고 그 세계를 뒤흔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자부심을 주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의 눈부신 과학적 업적을 통해 인류는 우주의 근원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과학의 진보를 위해 남들보다 앞서 걷고 멀리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한 이기심 때문이 아닌 한 인간의 순수한 호기심과 과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타심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 이휘소 박사의 삶이 더는 왜곡되지 않고 과학적 업적 그대로 100% 전해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과학자 열전,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이휘소를 기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